네, 경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홈플러스 얘기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사실 이 마트라는 게 납품 받고 납품 대금 주고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걸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대금 같은 거 제대로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홈플러스 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반려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런 홈플러스에서 지금 이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 군데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는데 회생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런데 법 이름이 기업회생법이어서 우리가 기업회생 절차를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회사가 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파산 직전에 갔을 때 이 기업회생법이 과거의 파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파산을 이제 위기를 맞아서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회사가 살아날도록. 그러면 법원이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줄 돈도 없고요. 그러면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회생을 시키느냐. 요 방법을 좀 체크해 보면 홈플러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이 회생을 시켜줄 때의 조건은 그동안의 채권자들,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돈 지금 당장 상환하지 마. 그거를 상환유예 또는 대금을 좀 깎아줘. 이런 조건으로 그 사이에 회사가 좀 정상화가 되라. 그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뭐 모두가 만족스럽겠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인데 아무튼 파산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납품업체들은 내가 납품을 해도 예. 현찰이 아닌 다음에 며칠 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홈플러스가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납품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 납품했다가 납품 대금 제때 못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LG전자, 또 CJ제일제당, 그밖에 오뚜기, 대상, 농심 같은 데서 돈 못 받을 거 납품 못 하겠어. 이래서 대란이 생긴 겁니다. 홈플러스를 찾아갔는데 홈플러스 아직 파산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기업 회생한다는데 가보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됩니다. 부족하면 더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홈플러스하고 은행 또 납품업체가 긴급하게 일정 금액을 조달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납품업체들 돈을 먼저 줄 테니까 납품을 하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이 돼서 지금 이 시각에는 납품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실이 더 깊어지거나 예.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까지나 돈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에 투자한 뭐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자들도 걱정이 많잖아요. 홈플러스를 보니까 MBK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이더라고요. 예. 이들도 지금 책임을 면치 못한다.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홈플러스가 원래 삼성그룹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첫 해에 1997년에 IMF가 와서 휘청해서요. 영업을 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다가 테스코에 모든 걸 다 넘겼고 그 테스코도 영업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시중에 매각을 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모펀드 MBK라는 곳에서 사들였습니다. 근데 MBK가 자기 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샀어요. 빚을 가장 많이 낸 곳이 메리츠라는 증권회사인데 뭐 전체 빚은 7조 원 이상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갚기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단기 금융, 이른바 지금 일반 고객들은 홈플러스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가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개인은. 그런데 이 회사에서 CP라든지 이런 단기금융, 무담보 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홈플러스가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MBK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펀드가 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사세요 해서 많이 팔았는데 자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도가 나는 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이런 금융 상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융 상품을 샀던 사람은 돈을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회수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 MBK라는 데는 도대체 이런 사태를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마구 판 거 아니냐. 그래서 고객들에게 부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시각을 미국 워싱턴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많이 바꿔서 저희가 교수님 올 때마다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다가 4월 2일까지 다시 또 유예한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예가 아니고 예, 면세입니다. 면세. 예, 유예하고 면세가 미미하게 다른 것 같지만 그 유예는 아예 관세를 때리는 것 자체를 예. 전면적으로 2달 있다가 한다는 거고 이미 관세 조처는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그 중에서 저 모든 수입품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북미 자유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품 그거에 대해서만 이 4월 2일까지 면세를 하는 거니까 다른 조처가 없으면 4월 2일부터는 바로 관세가 때려지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자고 나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칼짓자 행보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요. 위험하다는 위험, 이 데인저, 리스크, 위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다. 그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 학파에서 만든 얘기인데요. 위험하면 위험을 해칭하고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투자 못하고 수출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뭐 대기대적으로 그 관세를 때린다고 했다가 또 면제해 줬다고 하면서 일부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 주가는 떨어지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공포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대혼란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사실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고 대신에 25% 관세를 면제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영향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끼칠까요? 자,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정대로 간다 했는데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예. 그날 가서 생각이 달라졌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철강과 알루미늄은 그대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때리는 것과 이 철강 알루미늄이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캐나다와 알루미늄 완성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이 되니까 네. 관세를 때리면 소비자들이 당장의 고통을 받아요. 예. 그런데 알루미늄과 이 철강은 일반 소비자하고는 관계없고 B2B 기업들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예고대로 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미 FTA 협정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관세 제로입니다. 미국이 한국 들어올 때도 제로고 우리가 미국 나갈 때도 제로이기 때문에 국제법대로 하면 우리는 관세 낼 수가 없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내라는 거거든요. 8년 전 1기 때는 우리가 쿼터 물량을 받아놓고 그 안에서는 제로하고 그 이상은 안 팔게 해서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그 타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내지 않던 이 관세, 철강 관세 현재 특별한 반전의 어떤 계기가 없으면 25%를 물어야 되는데요. 우리 포스코, 현대제철 완전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들어가는데 또 25%를 더 물어야 된다? 그야말로 뭐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특히나 관세 정책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IMF도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IMF라는 게 세계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세계의 금융 질서를 잡는 곳인데요. 근데 이 IMF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어서 사실 그동안에 IMF가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괜히 왈가왈부했다가 IMF 총재의 목이 달아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심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이거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의 치명타가 되고 세계 경제를 흔들 수가 있다. 자, 오죽했으면 예. 미국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관에서의 국제기구의 총재 또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에 이르렀다. 사실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요, 다 같이 타격을 받는 1930년대처럼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포를 놓고 얻는 거 없겠다 이러는데 뭐 저희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관세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중간에 얻을 거 없고 어느 정도 타협, 컴프로마이즈를 할 가능성이 있다. 나름대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요. 캐나다, 멕시코 유예하고 면제해주고 한 게 예. 캐나다 사정이나 멕시코 사정 봐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하. 왜 처음 면제가 나왔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3대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의 CEO가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 만약에 관세 그대로 하면 멕시코와 캐나다 죽기 전에 우리 자동차가 먼저 죽고 우리 자동차 사는 고객들이 관세 25%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한 달만 좀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관세 폭격이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준다. 이것은 don't care.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관세는 필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할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끝까지는 안 갈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당하는 것을 아는데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아는데 그런 면에서 좀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면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급락했거든요. 아무래도 불안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또 밤사이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한 최대 요인으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 관세 때리는 이유가 미국이 적자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도 무역에서 흑자 좀 보겠다. 그것이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와서 예. 관세를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엄포를 많이 놨는데 1월 달 수치가 무역 수지가 최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적자가 된 겁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서 30%나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래 됐냐? 이것을 이제 세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자충수라고 그러는데요. 관세를 때린다 자꾸 예고를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때리고 난 이후에 물건을 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마구 외국산 물건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가 더 커져요. 이게 이제 관세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관세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를 하고 있는 관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에 하는 그런 관세 폭탄이 아닙니다. 오로지 펜타닐이나 마약, 그다음에 또 그 이민, 국경 관리, 너희 나라에서 이민이 많이 넘어온다. 그것 좀 막아달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막는다 해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본격적인 무역 전쟁은 앞으로 중국과의 전면전, 그리고 한국도 지금 아주 큰 고비를 지금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불안들이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오늘 유예하고 오늘 면세한다고 그랬지만 또 내일 아침에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뭐 이것이 사실 트럼프의 협상의 전술에 상대의 혼을 빼서 예. 그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다닌다. 트럼프 저자,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하. 우리도 좀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우리 국내 주식 부자 하면 보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 보니까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마침 메리츠 조금 전에 홈플러스 때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압도적인 부자 삼성가 그런데 주가로 평가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보니까 의외로 주식 부자 1위에 조정호
메리츠 증권의 회장님이 뽑혔습니다. 예. 이 조정호 회장님이라는 분은 대한항공 가문의 막내 아들인데 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큰 덩치에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다 가져갔는데 본인은 한진그룹에서는 금융이 작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포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속 분배를 할 때 제일 불만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형들 회사는 상당 부분이 망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한진중공업 망했고 한진해운 망했고 그런데 가장 적게 가져갔던 조정호 회장이 이 주가가 올라서 최고 부자가 됐다. 그만큼 기업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 한마디로 주가 차이 때문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 반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메리츠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는 하나가요. 최근에 금융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롯데 같은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롯데에서 우리 이자 더 많이 줄게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메리츠가 돈 더 준다면 한번 해보겠다.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지적해 준 대로 홈플러스에 1조 원 이상쯤 대줬지 않습니까? 요게 과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어허. 여기에 따라서 3일 천하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천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이 1등 세계 우리나라 부자가 바뀌는 걸 보시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격동의 순간 엄청난 준엄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